안녕하세요. K행정쟁선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팁을 드리려고 처음으로 기초 입문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다. 연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스칼라로서 인사이트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장점은 제가 이 동네에선 유일하게 노무사 시험에 들어가서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을 작성해봤고 그 작성된 답안에 맞게 채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답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답안이 모범 답안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달리 저는 모범 답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해왔고 또 다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도 들어가서 출제하거나 채점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범 답안이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저도 출제 들어가면 여러 교수님이 하시죠. 노무사 같으면 행정쟁선법은 3명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모범 답안은 80%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행정쟁선법이 어렵다. 행정쟁선법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종전에 답안 특강이나 강의를 해보면 심지어 시험을 3번, 4번씩 보셔도 잘 모르세요. 물어보시면 모르세요. 답안 쓴 거 보시면 뭔가 많이 썼는데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무사는 잘 아시다시피 10%만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는 90%에 합격해서 시험에 합격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차에 오면 10%밖에 합격을 안 하니까 늘상 다시 시험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 시험과 상관없이 계속 강의를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뭐예요? 행정쟁선법은 법학 과목이라는 거죠. 법률 과목. 그럼 법률 과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법률 과목은 가장 최소한의 단어로 가장 정확하게 용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고 대충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얘는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시니까 시험을 3번, 4번, 5번 봐도 맨날 뭘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시생에도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예요? 정확하게 외우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학이라는 것은 이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과거 소식 쪽에 법대를 나왔거나 법대를 안 나왔어도 노무사 시험 한번 합격했다고 강사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한번 정확하게 외우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외우시면 평생 써먹는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외워가지고 정확히 쓰기도 하시는데 이게 답안이 엉망진창해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있냐? 법학에는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체계. 법학에는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로마법부터 나온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체계에 맞게 쓰셔야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되고, 특히 행정쟁선법은 한번 문제를 봤다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3% 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 식으로 답안을 쓰라고 그러면 제가 마음 안 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행정법부터 시작해서 365일 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행정법은 위험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를 잡아. 체계라는 건 법리예요. 법학에는 이 논리가 있는데 그걸 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쟁수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첫째, 정확하게 외운다. 두 번째, 체계에 맞게, 즉 법리에 맞게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 거를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법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쟁수법은 과거의 서술형이 아니에요. 2010년 이후로는 사례풀이 과목이에요. 사례풀이라는 것은 뭐냐? 독일에서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본 목적은 뭐냐? 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연구란 건 뭐냐? 판사가 판결문 쓰는 훈련을 법과대학부터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례연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과목은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맞는 걸 쫙 쓰면 돼요. 행정쟁수법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고민하고 끌탕이고 시험 보시면 낙담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쟁점을 찾고, 이 쟁점은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쟁점은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대상적격보다 작은 소주제이거나. 근데 대부분 대상적격이에요.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되냐? 어떤 처벌이 대상이 되냐? 그게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맞는 교과서의 법리를 쭉 쓰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안 쓰는 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레고 블록 끼워 맞춰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피규어를 상상하시고 그 피규어에 따라서 레고 블록을 하나씩 맞춰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얘가 원고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두 번째, 행정청이 나오면 얘는 피고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을 봐야죠.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얘도 피고가 될 수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했어요? 1월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꾸라는 일부 인용 재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표시를 하시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정청이 다시 1월에 영업정지처분을 바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게 목표죠. 취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을 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서 잘못 배우시면 뭐예요? 그냥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에 대해서 지 맘대로 막 쓰시죠. 그러면 답안이 망한다, 안 망한다? 폭망한다. 뭐 어떻게 쓰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쟁점을 잡아주세요. 자, 쟁점. 그럼 쟁점은 뭘로 잡아요?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일부 인용재결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인용재결 쟁점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대상적격을 제일 먼저 논해야겠죠. 일부 인용재결이 난 다음에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 맞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를 소송대상할 거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상적격의 개념 외우신 거, 이 경우에는 재결 후에, 처분 후에 재결 또 하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걸 할래? 다투는 법리가 뭐예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재결소송까지 일반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는 뭐예요? 일부 인용 재결이잖아요. 일부 인용 재결은 뭐예요? 처분의 취소 재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정 재결이 있을 때, 경정 재결이 있을 때는 뭐예요? 처분에서 취소되고 나면 원처분이 되겠죠. 원처분이 되고 재결에서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고 쓰시면 되겠고, 원처분이 대상이 되면 당연히 피고적격도 개념과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쓰시려면 사례에서는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주의가 되겠죠. 제소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소기간의 개념, 원칙, 예외 쓰시고 사안에서는 뭐예요? 원처분에 따라서 계산한다고 쓰시면 소송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나가시는데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행정재정법을 처음 들으시면 이 복잡한 걸 다 하실 필요가 없이 뭐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아, 사례는 쟁점을 찾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쟁점에 따라서 법리에 맞게 쓰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외우시고 법리를 외우신 다음에 사례가 나오걸랑 쟁점에 기본 개념을 외우시고 법리를 이해하셔서 체계를 잡아서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사례가 나오면 쟁점을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리에 맞게 쓰는 게 법리에 맞게 쓰는 게 행정쟁송법을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출제 경향을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가 최근에 1문이 사례로 나오고 물음 1, 2로 나오죠. 그 다음에 2문과 3문이 나오는데 2문과 3문은 어떻게 해요?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논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올해 같으면 전부 사례형으로 나왔다 보셔도 되겠고 작년 같으면 서술형인지 3문이 서술형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행정쟁송법에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어요. 뭐가 있냐?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복이. 물론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시험에 써야 할 내용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중복된다. 왜? 범위가 작으니까. 범위가 작으니까 계속 반복될 다른 거 새로운 걸 낼 수가 없겠죠. 물론 과거에는 행정쟁송법에서 범위 이탈의 문제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범위 이탈의 문제가 없어요. 2012년도에 제가 채점 들어갔을 때 범위 이탈에서 제가 어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거의 범위 이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쟁송법 내에서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법 사례가 출제된다? 교수님 중에 일부들이 가끔 노동법 노무사 문제니까 노동법 사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초반기예요. 왜? 노동심판에 대한 재결이나 이런 걸 다툴 때 얘기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사건에 대한 분쟁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건 이미 교수님들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각종 행정법 사례형 문제의 출제 경향이 생각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수험서 읽고 그냥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서 답안을 쓰도록 워딩을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넘어가시고 대표적으로 작년에죠. 작년에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모 대학에 있는 시모 교수님이 출제를 하니까 유명한 학원의 유명한 강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쓰라고 강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특강을 하니까 학생들의 80%가 무효확인소송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차점원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학생 중에 3분의 2가 무효확인소송 썼다는 거예요. 이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그럼 무슨 이해를 못했느냐? 자, 보세요. 확인소송이니까 무효확인소송이라고 쓰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신 거죠. 자, 제 강의를 들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무의 존재나 부존재를 하는 소송이다. 자, 공법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건 뭐다? 당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문제를 냈을 때 저는 당사소송이라고 쓰라고 강의를 했고 다른 분들은 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이라고 강의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3분의 1은 당사소송을 쓰셨고 3분의 2는 무효확인소송을 쓰셨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해하고 법리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행정쟁송법에서 빠르게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쟁송법은 한 200페이지 안쪽이니까 이것만 제발 좀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적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는 건 뭐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배우면 이런 식으로 배우시죠.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외우시는데 점수를 보시면 혼수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공부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를 놓고서
이 미로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 미로를 따라 나가는 게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법리, 레이츠 도그마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도그마틱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은 학원에 와서 출장 뭐예요? 수험서만 공부하시고 교과서는 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은 수험서를 보실까? 여러분들이 그 애지중지하는 수험서를 교수님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교수님들은 수강생이 아니니까 수험서를 살 일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있는 줄 모르는 교수님도 많고 뭐예요? 교과서만 본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뭐예요? 학원에서 나눠준 것만 무한 반복하죠. 그렇다고 그것도 제대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교수님들은 학원에서 무슨 문제 시험 보는지도 몰라요. 그냥 판례 보고 대충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노무사 같으면 과거에는 1박 2일이었는데 지금은 2박 3일이에요. 하루 더 줬어요, 하루. 그래봤자 뭐예요? 구포까지 기어가야 되니까 더 실제로 시험 내는 게 하루죠. 하루 모여가지고 3명이 모여서 이거 좋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범답안도 안 생각하고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작정 학원에서 나눠준 거 외워서 무작정 쓰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은 비슷비슷하고 답안의 차이는 누가 좀 더 잘 외웠냐 못 외웠냐 차이예요. 문제는 모범 답안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걸 외워가지고 그냥 막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누가 새로운 거 얘기하면 그냥 와, 그 강사님 최고. 뭐 쌈박하게 잘해놓으면 최고. 이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시험을 보다 보면 제가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다른 학원 강사님들의 그 사설들을 갖다가 주구장창 베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구장창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뭔가 따라가신다면. 뭐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 교수님들은 그런 거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수님들은 판례에 맞게, 교과서에 맞게, 법리에 맞게 풀어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각종 무한도전 같은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쟁서법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 누구겠어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시고 행정쟁서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학원 강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행정쟁서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가장 잘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건 몰라도 항상 정확한 쟁점에 정확하게 체계는 가장 잘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과 뭐예요? 실제 출제되는 경우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쟁서법을 하면서 법학을 전공하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차이는 50보 100보예요. 무슨 얘기냐?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행정법은 어려워요. 사법시험 과목에서 과거에 행정법은 말해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두 번째, 행정쟁서법은 더더욱 어려워요. 왜? 얘는 소송법이잖아요. 소송법이라는 건 뭐예요? 절차를 정한 법이잖아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최근에 로스쿨이 안 된 학교들은 뭐예요? 사례를 안 다뤄주는 교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과거 사법시험 당시에는 법과자의 목표가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하려니까 사례를 많이 배웠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비로스쿨 학교들은 사례형을 안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례형 시험을 안 보고 객관식을 본다든가 아니면 노무사 같은 다른 걸 준비하는 분도 있으니까 사례형 과목을 잘 안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비법학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쟁서법을 해야 되냐? 최근에 법학 전공자가 노무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반에 이르질 않아요. 과거보다는 이제 비로스쿨 학생들, 이제 법학 전공자들이 많이 노무사를 하시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 비율이 높아진 것 뿐이지 여전히 비전공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합격하냐? 방법은 하나예요. 비법학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률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쟁서법은 법률 과목이니까 첫째가 암기, 두 번째가 이해해서 체계 잡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법리라고 한다고. 법리와 암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저 그냥 무작정 외우거나 무작정 막 그냥 산지사방을 뛰어다니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정쟁수법은 뭐라고요? 암기하고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서 그 다음에 체계를 잡아서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법리에 맞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답안 작성에 끼워 맞추는 응용의 작업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의 경우도 뭐예요? 행정쟁수법의 법체계나 이해가 부족하면 답안이 신통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불충분한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잡설에 시달리는 거죠. 잡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주 보러 가겠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면 무슨 얘기라도 그 사람이 박수무당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스터디 하실 시간에 충분히 혼자 앉아서 열심히 외우시라는 거죠. 외우시면 뭐예요? 답안이 혼수 상태일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차분차분하게 외우고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게 행정쟁수법이다. 자, 그러면 행정쟁수법의 특징은 뭐냐? 자, 여러분들은 인기를 생각하세요. 인기를 생각하시는데 뭐예요? 누가 좋더라, 누가 새로운 걸 기대하더라 생각하시는데 합격률은 잘 아시잖아요. 인기 강사로 합격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합격률은 죽으나사나 90% 대 10%죠. 그러면 몇백 명의 강의를 들어봤자 뭐예요?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률이 50%까지 가요. 물론 저번에 어떤 직원 선생님 얘기로는 2019년 합격률이 50%까지 40몇 프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높죠. 높은 이유는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면 다른 강의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다른 점이 있냐? 이런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나면 그 주제에 있는 내용을 모든 걸 블라블라 떠드는 게 아니라 법리에 맞게, 체계에 맞게 이해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건을 써야 되고 관련되는 효과를 써야 되고 위법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딱 체계적으로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조금 가르치지만 훨씬 많은 양을 외우거나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쟁수법을 체계에 맞게,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에 맞게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제 답안에 써야 될 내용만 강의하니까 훨씬 강의량이 슬림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판례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물론 올해처럼 새로운 판례와 상관없이 교수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흘러다니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수님들이 판례에서 사례를 뜯어오다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자, 저는 처음에 뭐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출제해보고 실제로 강의 채점해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범답안에 맞게 문제를 구성하고 모범답안을 구성하고 채점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 사례집과 제 모의고사 강평 자료를 보시면 기존 사례집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뭐예요? 내용이 굉장히 작아요. 왜? 실제 써야 될 모범답안 내용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면 합격하냐? 합격하시죠. 어느 정도 합격하냐? 제가 가르쳐준 것만 다 합격하면 80점이 넘을 겁니다. 못 쓰셔서 문제지. 자, 그러면 가끔가다 합격자들이 뭐 화려하게 고시 잡지 같은 데 보면 자기 잘 썼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학생도 실제 모범답안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썼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2014년 사법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에서 수석한 친구가 부산의 경찰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인데 자기는 잘 썼다고 막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법시험 합격자 700명을 다 채점했는데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제대로 쓴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근데 뭐 잘난 척하면 뭐 하겠어요. 무의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학원으로 가야 등수를 매기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예측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표준 점수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등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어요. 합산을 하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 신림동 바닥에서 제 모의고사 답안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저는 실제 채점 방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뭐예요? 제가 맡은 과목에서 모의고사 50점 만점에 20점 이상을 맞으면 자, 50점에서 20점을 맞으면 뭐예요? 20점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하면 자기 점수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제가 시험 보는 모의고사에서 20점에서 25점 정도를 맞으면 50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합격할지 안 할지를 가늠하겠죠. 그러면 굳이 몇백 명이 들어서 1, 2, 3등을 가르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본인이 채점을 안 해주는데, 아니면 제가 채점하고 들어서 자기가 25점이 나오면 난 50점 이상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겠냐?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별적인 첨삭 지도를 해주니까 각 개인의 답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안 외우고 있는지, 답안을 어떻게 잘못 쓰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리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강의하냐? 제가 뭘 중요했어요?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다. 행정명령법은 법리와 이해니까 암기, 이해 두 가지. 그래서 뭐예요? 쓸데없는 건 안 가르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외워야 될 것, 써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는 있을지언정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요. 두 번째, 뭘 써야 할지 중요한 걸 가르쳐준다. 법리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자, 답안 작성에서도 뭐예요? 답안에 써야 될 것만 제가 정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건 쓰지 말라라고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에 몸담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채점하면 제가 했죠. 맞은 점수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면 실제 노무사에서 여러분들이 맞을 점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른 학원에 가서 50점 만점 봐서 나는 50점 만점에 49점, 48점만 더 잘난 척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10점 맞으면 강의 듣다 수강 정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여러분들 필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구성하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까요? 나는 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연기 때는 저는 행정정서법 제 교재 3판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전체적인 졸가리를 잡는, 체계를, 시스템을 잡는 데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1기 때는 제 교재 플러스 판례교재가 따로 있어요. 아직까지 출판을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판례교재를 한 100쪽 정도에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보시면서 판례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기본 내용을 밑줄 치기해서 암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응용 연습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암기한 게 암기를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면서 뭐예요? 써보는 연습들을 시작하는 거지요. 쓰는 연습들을. 자, 이때 어떻게 하냐? 기본 모의고사를 보는데 올해 모의고사 시험 문제는 4문 중에서 3문이 제 1회 기본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충으로 나와진 기출문제 정리한거에 보면 문제 유형을 다 분석해놓고 새로운 문제가 써놨으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행정쟁송법 사례 연습입니다. 아직 출간은 안 했습니다만 한 150점 정도 됩니다. 150점 정도. 여기에 기출문제와 새로운 사례를 전부 놨습니다. 그래서 2기 때 기본 문제를 모의고사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사례 연습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주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나왔을 때는 저렇게 써야 되는 그런 응용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쓰고 어떻게 교수님들이 출제하는지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들을 시작하고요. 3기 때가 되면 응용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에서 배운 주제에서 확대해서 좀 더 복잡하고 강론적으로 나간 내용을 쓰도록 한단 말이에요. 실제 행정쟁송법은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본적인 20문제를 2기 때에서 하고 나머지 플러스 10문제와 응용 문제를 다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하면서 좀 더 출제 포인트에 맞추는 식으로 해서 연기
1기, 2기, 3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제 강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첫째, 뭐예요? 정확하게 외우고 법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외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점수가 나와도 뭘 막 틀렸고 뭘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암기하고 체계와 법리를 잘 이해하셔야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콤팩트하게 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답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는 답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문 했잖아요. 판결문. 그럼 판결문에 맞게 써야 될 내용을 쓰는 게 필요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기출문제예요. 물론 기존의 기출문제 사례집이 많이 나왔지만 기출문제 사례집도 사실은 뭐예요? 그 저자들이 모범 답안을 보신 적이 없으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죠. 예. 그러면 뭐 누구 말을 믿어야겠어요? 기출문제 실제 들어가 본 사람 말을 믿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응용 능력을 배양시켜간다. 그래서 2, 3기 때는 시험에 따라서 응용 능력을 강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해보고 채점해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답안은 기본이 강해야 돼. 기본이 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암기. 그 다음에 법리가 맞게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로 행정장소법 입문특강을 하겠습니다.